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본인 자택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대해서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명칭을 국민 공모 5개 후보 중에서 쓰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차차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하죠.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주 앞 집회는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초동 지금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전에 문 대통령 사주 앞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산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잖아요. 사저에 어제 유튜버들이 가서 굉장히 이제 고성 뭐랄까 시위라고 봐야 될지 이렇게 아주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용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불 집회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 분들이 와서 서초동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에 와서 똑같은 이제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다 법률적으로 옳으신 소리죠. 근데 좀 보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다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아니, 주변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을 뛰어넘는 법 이전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산 사저 근처에 사시는 그 양산 주민들 또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근처 그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죄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률을 떠나서 경찰도 아마 골머리가 아플 텐데 자제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이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좀 전에도 그러면 문 전 대통령 사주 앞 집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좀 자제하면 좋겠다 정도의 언급을 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시위, 집회나 시위는 시민의 권리니까 그것을 대통령인 내가 자제를 요청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그 말도 맞고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통령이 당부 겸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권리를 존중은 하나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으니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행 법에도요. 1인 시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시위가 주택가 인근에서 65데시벨인가?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데시벨 훨씬 넘습니다. 그거 그냥 법을 똑바로 준수하라고 요구할 권한 또한 경찰에게 있지요. 그래서 저는 양산 문 전 대통령 집 앞에서도 하니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이라고 못할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니까 근데 꼭 옳아 보이나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하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요. 그렇게 국민 공모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지금 쓰이고 있는 임시로 쓰이는 건 줄 알았더니 용산 대통령실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국민 공모를 했을 때 5개로 추려졌는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국민의 집 하나 있었고요.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여기서 이태원로 22가 좀 새로운데 이래서 그나마 많이 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반이 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사를 보니까 지난 10일에 지도부 오찬에서 공모한 이름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이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 중에 어떤 게 괜찮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좁혀졌던 게 국민의 집 아니면 이태원로 20인데 이태원로 22는 너무 길어요. 이렇게 영국의 다우닝 10 이걸
보통 용산 22면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봤던 건데 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첫째는 국어학자, 역사학자, 뭐 국문학자 이런 분들을 좀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와대라는 이름은 뭐 바로 푸른 기와집이지만 그 전에 경무대, 경복궁 나름의 역사적 근거가 있었던 물론 고답적이긴 하지만 한문 세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걸 국민에게 공모를 해서 좁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출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대통령 집무실로 시작되겠지만 언론에서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옛날에 당정청이 아니고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지금 대라고 하잖아요. 당정대, 당정용 뭐 이런 줄여서 당청 뭐 이런 없어지고 BH 그런 건 어떻게 줄여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언론계에서부터 좀 여론을 조성해가 좀 좋은 걸 만들어내든지 해야지 좀 뭐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원점에서 대통령이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제가 제안하는 건 그거예요. 전문가, 국사학자, 국어학자, 국문학자 정도를 모아서 한번 의견을 구해보는 Y점의 현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저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공모를 냈는데 지금 여기서 다 선택 안 됐으니까 공모를 한 국민들은 굉장히 서운해야 할 것도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무슨 신춘문예 같은 거 하는데 당선자가 없음 그런 거잖아요. 그 이름 짓기가 참 쉽지 않고 이게 다 집무실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들인데 이건 뭐 무슨 전문적인 코멘트나 논평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 뭐든지 처음에는 다 생소합니다. 이름. 자꾸 부르다 보면 적응이 되고 하는 건데 청와대라는 것도 한 70년 썼으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 뿐. 참고로요. 청와대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용와대라고 부른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뭐 그냥 청와대가 익숙한데 청이 아니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BH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잖아요. BH가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나온 거니까 BH는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이고 용화대는 그냥 기자들끼리 빨리 알아듣기 쉽게 부르게 하는 건데 기왕에 공모를 했으면 그중에서 뭘 하나 낙점을 해서 익숙하게 시작하는 게 낫지 새로 공모를 하거나 새로 고민을 한다고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독자 행보를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고 권양숙 여사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인이 있다. 저 김건희 사진으로 보시면 김건희 여사 바로 오른쪽 뒤에 계신 분인데 지인과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냐. 민주당에서는 비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질문에서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근데 여사님 만나러 갈 때 부산에서 뭐 빵이나 그런 거 많이 들고 갔는데 저분이 부산의 빵집도 유명한데 잘 알고 그래서 도와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영부인, 그러니까 부인의 그 일상이나 아니면 그런 그 계획 동선에 대해서 어떤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래 되면 놀라는 게 항상 우리 뭐 보고 놀라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또 비선이냐 이런 건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가. 약간의 아직 체계가 잡히기 전에 일어난 해프닝 같은 사건이다. 저분이 보니까 대통령을 설명을 했네요. 어젯밤에 한 물어봤겠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부산 사는 친구다. 대통령도 잘 안다. 권영숙 여사한테 그냥 가게 뭐해서 빵을 좋아하신다기에 부산에 사는 빵집을 좋은 거 해가지고 사봤겠죠. 이렇게 서울서부터 같이 출발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더 짐작컨대는 부산에 있다니까 그 참배하러 가는데 따라갔다. 뭐 물건 들고도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비선이라고 좀 비화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비판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첫째는 고초 참배하는 데까지 같이 간 거잖아요. 그거는 국민의 자격으로 참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도 경호나 이런 데서 저분을 특별하게 우대했거나 뭐 데리고 간 까지는 않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선이라는 표현은 과익한 거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만날 때 뭐 그 같이 배석한 까지도 않고 다만 이분이 보니까 단양 구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갔을 때도 동행했더라고 이렇게 친한 친구는 맞는 모양이에요. 다 좋은데
오히려 저분 말고 또 세 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코바나 컨텐츠 회사 직원인데 지금 신원조회가 진행 중이라 그래요. 청와대를 근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은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거. 청와대 아닙니다. 아, 청와대 아직 예. 대통령실에 미안합니다. 또 한 분은 청와대 정식 직원이다. 이렇게 네. 뒤에 네 분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현재 신원조회 진행 중인 청와대 근무 예정자. 예. 그다음에 한 분은 정식 청와대 직원, 한 명은 지인 뭐 김모 교수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신원조회를 통과해서 저렇게 배치를 하는 게 맞다. 이 제2부속실은 아닐지언정 부속실 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담당 직원으로 저게 배치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 문제에 대해서도 휴업이냐 폐업이냐 어떻게 행정 절차가 진행됐냐 말끔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예.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원래는 비공개였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네. 근데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저런 자리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를 알았을 테고 그리고 그렇죠.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순전히 개인 김건희로 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설령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건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봉화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예. 맞습니다. 국립현충원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역대 영부인들을 뵙고 경험도 듣고 덕담도 또 건강도 여쭤보고 좋은 일이죠. 만나 뵙는 건 서로에게. 근데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뒷말이 저렇게 나오는 게 참 옹색해요. 빵을 많이 샀는데 그 혼자 들고 가기가 좀 뭐하니까 도와줬다. 왜 이런 말을 이런 해명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알아야 합니까? 좀 민망하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 뭐 제2부속실이든 어떠한 이름이든 간에 대통령 부인을 최소한의 것은 챙겨주는 기구나 사람은 필요하다.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부인 관련 뭐 제2부속실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말을 지켜야 한다라는 강박에 말한 것을 지키려 애쓰는 것 참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는 훌륭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제기된다면 고민해보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서로 민망하고 안 좋잖아요. 예. 할 건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님 말씀이 네네. 100%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대통령도 딜레마에 빠진 거 오늘 보면은 저도 대통령이 뭐 처음이니까. 예. 근데 부인이 영부인이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는데 어디가 공식이고 비공식인지 또 지금은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다닐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자 여러분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소리를 하는 이 대목이 사실은 오늘의 이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없앤다고 약속은 했죠. 예. 아직 근데 김건희 여사를 뒷받침할 보좌 조직이랄까 서포트하는 조직은 사람도 저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기존 멤버들 2명 데리고 갔던 거고 가까이 있는 친구를 불러서 같이 한 거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예. 온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공적인 조직의 관리를 받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 그걸 빨리 꾸려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꼭 들으시고 또 하나는 예. 이른바 팬클럽의 그 회장이라는 분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후원금, 예를 들어서 회비 내역을 계좌를 공개하니까 비판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반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팬클럽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어색한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따라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좀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팬클럽 그 회장은 강신업 변호사 언급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각각 당내 문제로 들어가 보죠. 굉장히 여당 야당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먼저 가보면 혁신위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위원 7명 중에 6명까지 추려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혁신위가 다룰 의제에 공천 룰을 이준석 대표는 넣자는 주의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이른바 친윤 그룹도 있는 것 같고요. 공천 룰은 이번 혁신위에서 다뤄야 됩니까? 왜냐하면 총선은 2024년 4월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왜 혁신위원회를 이야기합니까? 선거에는 이긴 정당에서 혁신위원회라는 소리를 하는 이유, 혁신이라는 걸 꺼낸 이유,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좀 내리 이긴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의힘의 자체 실력이라기보다는 상대방 민주당의 자책 내지는 실수가 더 큰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완벽하게 당을 정비해 놓자.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에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나름의 뭐랄까 불안감이 깔려 있을 거예요. 당을 혁신한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빠질 수 없는 게 공천 관련 규정이죠. 왜냐하면은 아시는 대로 지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특히 서울 지역의 강남이라든지 영남 지방의 국민의힘의 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당에 민낯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예. 실력자들이 밀어넣기라든지 여론조사에서는 1등, 2등 하는 사람을 다 컷오프 시켜서 배척한다 이런 흐름. 따라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구체적인 공천의 방법과 규칙까지는 못 만들 거예요. 예. 큰 흐름은 적어도 당내에서 합의된 컨센서스 이뤄내는 과정은 필요하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줘야 돼요.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약속했던 게 그 지금 현재 안철수 현 의원에게 네. 최고위원 2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약속했잖아요. 예. 근데 2자리 제안했더니 2명 다 다시 제거해 주시죠 이렇게 다시 말을 했어요. 예. 그중 한 명이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한테 안철수 의원이 제거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의 당권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요? 당권 싸움. 이준석 대표가 내년 7월 요때쯤 다시 또 당 대표에 나오지는 않겠죠. 네. 못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에 예정된 당권을 두고 벌써 이 건으로 붙느냐? 그렇게만 딱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닐 거라고 당 생각합니다만. 주도권이라고 바꿀까요? 예. 그런 게 있고 두 사람이 구원이 참 깊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사건건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됐죠. 예. 그래서 인수위원장이나 이전에 국민의당 대표 때와는 조금 더 스탠스도 다르고 비중도 좀 다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특수부 검사통이고 윤 대통령과 비교적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말하자면 퇴짜 놓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는 썩 동의가 안 된다는 건데 그것은 본인이 제기했던 혁신이라는 데서 뭘 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긴 정당에서 혁신이라는 의제를 선점한 것 자체는 매우 기민하고 발빠르고 주도권을 잡는 형국입니다. 예. 이것이 꼭 이준석 대표의 무슨 사조직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 몇 사람을 토대로 사조직을 만들 정도로 국민의힘이 허약한가? 그렇게 허약하면 이길 수 있었나? 아무리 뭐 민주당의 반사이익도 있었다고 해도요. 예. 그리고 당 혁신의 기본은 공천입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쓰냐는 건데 물론 뭐 총선은 2년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공천의 대원칙을 세워두고 그것 가지고 계속 담론하고 보충할 거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선거가 너무 남아 있다고 공천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는 노른자 빠진 계란, 노른자 빠진 혁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정점식 의원이 왜 근데 시간 때문에 민주당권 이제 예.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민주당에서도 당 쇄신 때문에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열리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쇄신 방향이나 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룰도 여론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괜찮은 방법입니까? 나쁘지 않아. 여론조사 전문가 아니십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상호 의원 스타일답기도 하고요. 그만큼 계파별 대표 몇 명이 모여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절충하거나 그러지 않겠고 가감 없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그 한 방법이 여론조사일 수 있겠고요. 국민의 소리를 몰라서 저러진 않을 겁니다. 아는데 그것을 의제로 확실히 공식화시키는 데는 저런 절차적 계기도 필요했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여론조사 설계, 질문, 잘 빌딩해서 여러 군데 나눠서 함께 해서 어느 게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은 당 내부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골라주셨습니다. 저희들 문제인식 제대로 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모멘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선수 많은 선배 의원들은 좀 자리 비켜주시고 97 그룹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저도 97 그룹이 됐네요. 예. 그 그룹들 좀 밀어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흔히 이제 나오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치권에서 586 후퇴, 이선 후퇴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대 교체론 이런 건데 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요체는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느냐 여부예요. 네. 말을 바꾸면 이재명 대항마가 또 있느냐. 좀 더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가면 이른바 반 이재명 진영이라는 측에서 단일하게 강한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드냐. 이게 핵심이고 예. 세대 교체로는 힘을 갖기가 힘든 구조인 것이 이게 뭐 집단 지도 체제나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 모르겠는데 예. 당내에서도 지금 이른바 97 그룹들도 86 세대의 그 그늘 밑에서 자라나고 그 훈도를 입으면서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예. 같은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이름 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뚝 솟는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예. 86의 그늘에 가려서 그 음지에서 자랐던 사람들이라서 파괴력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마지막입니다. 짧게요. 이재명 의원은 그러면 전당대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참아야 됩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저는- 끝내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모양새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출마할 것 같은데.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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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